6월 22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3월 6일인가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서 100일쯤 되니까 지금 이제 압박을 한다. 당시 트럼프는 100일까지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제 유튜버 시청자께서 4월 6일이다 라고 교정을 해 오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고요. 미국은 100일까지 기다려 보나 마나 빤하니까 이제 중국과 별개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들어가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즉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나온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려고 확인도 하고 하는데요. 뉴스 브리핑이 아직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지적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오차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보수 일간지에 존폐 기로에 선 보수의 브레인이다 해서 뉴라이트 학술지, 저는 남의 단체나 어떤 잡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기한 휴관을 선언했고, 보수 성향의 경제연구소, 이것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유경제원이 3분의 2가 퇴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 뉴라이트 잡지는 한 번 내는데 2천만원 드는데 책 팔아서는 600~700건밖에 못 팔기 때문에 한 20%, 즉 400만원 정도밖에 해수 못해서 이제는 낼 수가 없다. 정경련에서 연 7~8천만원 정도를 후원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고 난 뒤에 지난해 여름부터 지원이 끊겼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 측에서는 그 잡지를 내는 단체는 사단법인입니다. 재정이 고갈된 것도 문제지만 개선 가능성이 없어서 내부 토의를 거쳐서 휴관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8년에 창간호를 냈다 하고, 한때는 내노라 하는 보수, 또 좌파에다가 보수로 전향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여기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과거에 주사파 하던 사람들이 전향을 해서 이쪽에 주로 참여하고, 그래서 보수의 이론적 재무장을 이야기하던 그런 조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자생력이 약화되었고, 탄핵 정국에 이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무기한 휴관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유경제원도 이 단체와 비슷한 처지인데요. 정경련으로부터 20억을 지원받았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더 이상 예산 지원이 힘들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나 이런 이슈에 너무 발벗고 나서서 정치적 색깔이 지나치게 강해진다. 이 때문에 현 여건에서 왜 저런 단체를 지원하느냐고 문제 제기가 빗발쳤다. 그리고 정경련 또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회원사가 대거 탈퇴하고 위기라서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유경제원은 원래 정경련 산하단체로 이렇게 설립되었다가 2000년 분리되었고, 그래서 지금 자유기업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8월달부터 새 출발을 하겠다 하는데 15명이던 직원이 5명으로 줄고 그나마 무급으로 하고 있답니다. 폐간을 하는 이 보수 잡지 편집인은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해보니 부끄러운 일이지만 보수 세력은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나 지원, 회원활동 같은 문화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수에는 기부하거나 이런 어떤 문화가 없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보수 세력들이 왜 좌파들은 기부부터 시작해서 좌파가 정권을 상실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살아남는 틀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왜 보수는 그거를 못하느냐? 그렇다면 보수는 이 좌파에 비해서 한마디로 생존 기능 자체가 열악하고 대중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조직인가? 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거기에 동참 안 하고 반대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 구하자라고 할 때 그때 보니까 수십억이 이렇게 돈이 걷어지는 모양을 보고 보수도 그런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처럼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는 일에 결정이 모였다가 그 이후에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것을 살려가는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겠지요. 저는 이 보수의 지지층을 탓할 게 아니라 보수라고 자처하면서 한마디로 이 보수의 이론을 끌고 오거나 또 보수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 한마디로 상층 보수의 권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그들 주변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보수들의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수의 리더나 농객이라는 사람이나 지도자들, 저는 뭐 보수의 리더나 지도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 참다운 보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길래 보수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꿋꿋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상층 보수와 보수 지지층 이 두 개로 나누어 보면 상층 보수라 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또 집권을 하게 되면 각종 행정부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공기업에 들어가고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수정당 근처에 있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보수가 집권을 하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권력과 돈과 명예로 출세로 혜택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상층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면 항상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뭐 다소 이 온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수가 계속 집권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것이 뿌리가 한번 봅시다.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대까지는 보수가 그때까지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정권 교체가 사실상 안 됐습니다. 60년도에 잠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한 적이 있지만 순식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제대로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그때는 내각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가 그 이후에 또 그 전에 쭉 집권을 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군부 대통령 2명조차도 본인이 보수의 가치가 어떤 부분이다라고 신념이 있었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당시 국가를 세우고 또 좌우파 대결에서 이기고 또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고 난 다음에는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가 북한에 먹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가치들이 사실상 보수의 가치처럼 되었고 북한하고의 대결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공 그리고 경제성장 이 두 개의 가치가 보수의 가치처럼 주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보수에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의 보수는 자기 나라가 과거에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또 봉건제 국가였다가 건대 국가가 되고 건대 국가에서 시민들이 시민권을 이렇게 획득해 가고 처음에는 돈 있는 남자, 권력 있는 남자, 나중에는 돈 없는 남자, 나중에는 여자들 일부, 나중에 여자 전부에서 이 보편적인 평등 선거를 쟁취하는 과정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휼, 즉 돕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따져오는 과정 그래서 이 참정권과 복지를 이야기를 해오면서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런 가치들이 조금씩 서로 다르게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산업화에 소외된 농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부분에 대한 주요 논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레닌이 혁명에 성공한 이후부터 소련이 들어서고 그리고 공산화 국가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동서냉전이지 한국처럼 직접적으로 마주쳐서 대립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보수와 한국의 보수는 또 지역적인 특성이 한국이 더 강하게 반공이라는 부분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월남전이나 6.8 학생운동, 히피, 또 더 나아가서 이 각종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이런 주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보수가 좀 밀렸고요. 80년대에 전 세계적인 보수의 반격이 레이건이나 대처로 나타났고 그 반격 속에서 한마디로 체제 모순을 가지고 있던 소련이 붕괴돼 버리면서 90년에 그야말로 그 이후에 동구권 전체가 붕괴되면서 역사적으로 좌우의 대결은 민주주의 보수 진영의 승리로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민주주의 진영 안이 전부 보수가 아니고 그 안에는 보수부터 시작을 해서 사민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정당이 다 뒤섞여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레이건과 대처 때 소련의 멸망 이후에 동구권의 몰락 이후에 보수의 항구적인 승리가 예견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서간 독일의 당시 총리 헬무트 콜, 기민당의 총리였죠. 이런 보수주의 정치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결국은 계획경제에 비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식의 부분에 대해서도 승리한 것이다 라고 상당히 오만해졌지만은 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IMF가 있었고 미국은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유럽에도 재정위기가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바뀌고 있는 이 거대한 문명의 전환 때문에 한마디로 이 기존의 보수주의로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의 물결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지속되지 않고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그 다음에 부가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마르크스가 했던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일각에서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보수는 세계사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80년대 말까지 관변 보수로 있다가 문민화되고 난 이후에 관변 보수가 어용 보수처럼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10년 동안에 한마디로 보수가 이제 제야단체가 되어버리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 오히려 건전하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자생력을 가지는 노력이 좀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몰락해가자 정권 교체가 확실하니까 좌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뉴라이트라 하면서 보수에 오게 되고 그들 상당수가 정치지향적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치지향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보수의 새 가치를 만든다고 뉴라이트라고 해서 이전의 관변 어용 보수하고는 다른 먼 보수라고 이렇게 비춰졌지만은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이명박 집권을 바치고자 하는 이 과거에 좌파를 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수혈된
형태 정도에 불과하지 그들이 관변 보수나 의용 보수하고는 뭐가 달랐는지, 그들이 이명박 정권 시대에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는지 저는 지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광우병에 밀려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할 때 뉴라이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뉴라이트 하면 친이명박 보수,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보수의 일각은 또 박근혜를 지지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런 보수들이 또 살아났고,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도 다시 또 친박근혜 보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시대에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념적으로 보수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버렸습니다. 기껏해야 정권의 하청을 받아서 나서는 의용보수나 관변보수의 형태를 다시 반복을 했고요. 제가 가장 기가 찼던 부분은, 제가 3인방 찌라시, 정윤회 찌라시가 2014년 11월쯤 터지기 전에 먼저 방송에서 3인방 물러가라, 박근혜 정부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다, 한간의 잡음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당시에 친박의 핵심을 자처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찌라시 터져서 비판에 나서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수가 저를 생계형 종편 평론가로 비판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번 봅시다. 그때 3인방과 그 배후에 있던 최순실이 정리되고 친박의 핵심이 정리되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안 됐죠. 대부분의 보수가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라서 국정교과서 가지고 집회하자 하면 거기 나가서, 저도 연설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정교과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말 한마디로 폐기되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돈줄도 끊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탄핵 과정에서 보수에 누가 돈을 받니 어쩌니부터 해서 별별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보수가 빙하 시대를 맞이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멸종될 사람은 멸종이 되고, 그래도 자생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도 생길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수의 이런 빙하시대, 특히 노무현 정권보다 좀 더 강화된 어나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보수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생존의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가치를 다듬어서 대중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단체의 일부 몰락, 이런 부분들은 관변, 의용, 기생보수의 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 제 언급되어진 단체가 꼭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수의 단체에 그런 성향들이, 속성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정리되어 가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선동하기보다 정말로 보수가 가야 될 옳은 가치를 참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에 갖춰져야 될 보수의 가치가 욕을 먹더라도 기존의 보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는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대체적으로 쏠려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닌 이야기를 하면 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뉴스 브리핑이나 저는 개의치 않고
할 말을 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빙하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자원을 이렇게 내서 또 그 이후에는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뉴스 브리핑을 끌고 가겠다.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은 회원을 모집해서 정당 형태처럼 만들어서 끌고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수도 그야말로 시민들의 참여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멸종의 시대에 보수가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보수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 오늘날의 이 고통과 고난이 일부 보수에게는 멸종의 위기겠지만 정말로 참된 보수가 가려지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보수가 썩어 문드러져서 솔직히 말하면 국민에게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